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남편을 살해하고 고기 스튜와 스테이크로 만든 희대의 살인마. 호주 현지 언론들이 여자 한니발 렉터라고 이름 붙인 캐서린 나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5년 7월에 개봉한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는 마녀라고 불리는 수감자가 등장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를 죽이고 바비큐를 해먹었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로 흉악범이 득실거리는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로 손꼽히죠. 영화 속 마녀보다 더 잔혹한 살인마가 2000년 호주에서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요리로 만들어버린 여인 캐서린 나이트죠. 캐서린 나이트는 1955년 10월 24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에버딘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캐서린의 가족은 평범한 가정이라고 부르기엔 거리가 먼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었죠.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들 넷을 두었지만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동료와 눈이 맞아서 새 살림을 차린 후 쫓기듯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4명의 아이를 또 출산했는데 1955년에 태어난 쌍둥이 딸 중 하나가 바로 캐서린이었죠. 캐서린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술만 취하면 어머니를 때리며 부부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밤새 남편에게 시달린 어머니는 어린 딸들을 앉혀놓고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추악한 일인지 하소연하곤 했죠. 캐서린에게 있어 부모님의 성생활을 알게 되는 건 무척 거북한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어린 시절부터 줄곧 이복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었고요. 우리 자매들은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 내 남자들로부터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면서도 못 본 척 묵인했고 입 다물고 견디라고 강요했다. 지옥 같았던 어린 시절 우리를 위해 주던 이는 오직 오스카 삼촌뿐이었다.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캐서린에게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준 사람은 삼촌인 오스카 나이트뿐이었습니다. 오스카는 현지에서 유명한 승마인이었는데 캐서린은 어른들 중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보호해주는 삼촌을 몹시 따랐죠. 하지만 캐서린이 14세가 되던 1969년 사랑하던 삼촌 오스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캐서린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삼촌의 유령이 자신을 찾아온다고 호소할 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불안정했던 가정 환경 탓인지 캐서린은 두 얼굴을 가진 인물로 성장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캐서린은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문제아로 악명 높기도 했죠. 남자 동급생의 눈을 연필로 찌르려 한 적도 있고 선생님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힌 적도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캐서린을 사소한 일에도 극단적으로 폭발하는 아이였다고 기억했죠. 하지만 발작 버튼이 눌리지 않을 땐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선행상이나 모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극과 극으로 가며 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캐서린은 결국 15세에 학교를 자퇴했죠. 직후 봉제 공장에 취직해 옷감을 자르는 일을 했는데 1년쯤 지났을 때 꿈의 직장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캐서린은 15세가 될 때까지 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할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 학교에서는 내내 부진아 또는 문제아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 캐서린도 새 직장에서는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으며 우수 직원으로 대접받게 된다. 캐서린에게 도살장은 말 그대로 꿈의 직장이었다. 캐서린은 동물을 도살하고 해치하는 일을 배우며 큰 보람과 일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내장 처리 부서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곧 뛰어난 칼솜씨를 인정받아 뼈를 발라내는 정육 파트로 승진했고 자기만의 작업용 칼 세트까지 지급받죠. 캐서린은 칼들을 애지중지했으며 잠이 들 때도 머리맡에 놓아두곤 했는데요. 이웃들의 회상에 따르면 캐서린은 이때부터 시비가 붙거나 화나는 일이 생기면 내 칼로 썰어버리겠다, 포를 떠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한번 욱하면 눈이 뒤집혀 칼부터 찾았기 때문에 공장 동료들과 이웃들 모두 캐서린의 폭력성에 두 손 두 발 든 상태였죠. 그래도 이런 말을 할 뿐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서 유야무야 넘어가곤 했습니다. 이런 캐서린도 18세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는데요. 같은 도축 공장에서 일하던 데이비드 켈렛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켈렛은 과거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던 시절 친한 동료가 기관차 충돌 사고로 사망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후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어린 소녀가 선로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도 겪으면서 심한 알코올 중독과 불안장애에 시달리던 인물이죠. 늘 술에 취해 있었던 켈렛은 시비에 휘말리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캐서린이 흑기사처럼 나타나 대신 싸워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1973년에 처음 만나 캐서린의 적극적인 요구로 교제를 시작했으며 1년 뒤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식 당일 켈렛은 만취한 상태로 캐서린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예식장에 등장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캐서린의 어머니가 신랑을 한쪽으로 불러 세우더니 충격적인 경고를 전했죠. 우리 딸한테 잘못했다간 죽을 거야. 바람이라도 폈다간 목숨도 부지 못할 줄 알아. 그의 곁에서는 죽은 듯이 얌전히 살아야 해. 켈렛은 당황했지만 장모님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첫날 밤부터 위기를 맞았거든요. 술에 잔뜩 취한 켈렛은 아내와 거사를 제대로 치르지
되지 않고 골아떨어졌는데 이에 격분한 캐서린이 잠자는 남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켈렛은 겨우 캐서린을 뿌리치고 싹싹 빌며 목숨을 건졌지만 첫날 밤의 악몽은 시작에 불과했죠. 결혼 생활 동안 캐서린의 폭력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캐서린이 임신 막달일 때 켈렛이 동네 다트 시합에 나갔다가 집에 늦게 귀가한 적이 있었는데 켈렛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 타버린 채 마당을 뒹구는 옷가지와 신발더미 그리고 프라이팬을 휘두르는 아내였죠. 켈렛은 아내가 휘두른 주철 프라이팬의 뒤통수를 맞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맞아 죽기 직전에 이웃집으로 도망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캐서린은 상냥한 모습으로 돌변해 남편을 회유했습니다. 다신 때리지 않겠다는 말에 속은 켈렛은 아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버렸죠. 이후에도 약 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실컷 때린 후에 자상하게 대해주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1976년 5월 첫째 딸 멜리사가 태어난 직후 아내의 폭력과 괴롭힘에 질린 켈렛은 새 여자친구와 함께 퀸즐랜드로 도주해버렸죠. 남편이 가출한 후 캐서린은 생후 2달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마을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유모차를 거칠게 흔들고 집어 던지는 모습을 이웃 주민이 목격하면서 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죠. 의료진은 캐서린이 산후우울증과 남편의 가출로 인해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고 몇 주간 입원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캐서린은 갓 2달 된 딸 멜리사를 집 근처 기차 철로 위에 내려두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죠. 다행히 기차가 들어오기 몇 분 전 근처에 있던 노숙자가 혼자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해 기차에 치기 직전에 아이를 안아들고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그 시각 캐서린은 도끼를 들고 마을로 나가 길 가던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위협을 가하고 있었죠. 결국 아기 살해 미수와 난동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입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퇴원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캐서린은 길에서 마주친 한 여인에게 칼을 휘둘러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힌 뒤 자신을 당장 퀸즐랜드로 데려다 놓으라고 협박했죠. 도망간 남편 켈렛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겁에 질린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퀸즐랜드로 향했죠. 그러다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르게 되었고 캐서린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차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캐서린은 소년을 인질로 잡고 있었죠. 숨막히는 대치 끝에 체포된 캐서린은 곧바로 모리셋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의료진에게 섬뜩한 고백을 늘어놓았죠. 태어나면 켈렛의 차를 고쳐준 정비공부터 죽일 작정이다. 남편이 도망칠 수 있었던 건 그 정비사가 차를 고쳐줬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퀸즐랜드에 도착하면 남편과 그의 어머니까지 모조리 죽일 것이다.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캐서린의 범죄 계획을 전해들은 경찰은 켈렛에게 연락해 신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그간의 소식을 전해들은 켈렛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새 연인을 내버려둔 채 어머니와 함께 에버딘으로 돌아와서 캐서린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이죠. 오랜 시간 매맞는 남편으로 살면서 심리적으로 길들여져 있었던 탓도 있지만 어디로 도망치더라도 끝내 아내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남편의 동의하에 캐서린은 1976년 8월 9일 모리셋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보호관찰 하에 놓이게 되죠. 언뜻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켈렛과 재결합한 뒤 캐서린은 인근 마을로 이사했고 새로운 도축 공장에 취직해 일상을 이어갔거든요. 1980년 3월 6일에는 둘째 딸 나타샤까지 출산했고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84년 캐서린은 뜬금없이 켈렛을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남편이 아니라 본인이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 원한 것이죠. 캐서린은 두 딸을 데리고 친정에 있는 에버딘으로 돌아왔고 머슬브룩 지역에 집을 얻었습니다. 도축일도 다시 시작했지만 공장에서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오래 일하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산업재해 보상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돼 생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죠. 첫 번째 남편과 이별을 경험한 캐서린은 이후로도 여러 남성과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남자였던 데이비드와는 1986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광부였던 데이비드는 당시 38세로 캐서린보다 7살 연상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곧 캐서린의 질투심과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파국을 맞았죠. 캐서린은 데이비드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1987년 5월에는 데이비드가 키우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의 목을 칼로 그어 눈앞에서 죽이는 만행까지 벌였죠. 제 앞에서 강아지를 죽이면서 내 강아지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데 너라고 다를 것 같으냐, 자신 있으면 바람 피워 봐라고 협박했다. 내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자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며 끔찍한 폭행을 이어갔다. 이쯤 되면 도망
도망칠 법도 한데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고 이듬해인 1988년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딸 사라까지 태어났습니다. 캐서린은 집을 직접 잡은 동물 가죽, 뼈, 뿔, 녹슨 턱과 갈고리 등 소름 끼치는 물건들로 장식했는데 데이비드는 아내의 취향에 줄곧 섬뜩함을 느꼈지만 차마 싫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동거 생활이 오래 갈 수는 없었죠. 잦은 다툼 끝에 캐서린은 다리미로 데이비드의 얼굴을 후려치고 가위로 복부를 찌르는 만행을 벌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데이비드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도망쳤죠. 몇 달 뒤 딸이 그리워 집으로 돌아왔을 땐 캐서린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요. 캐서린의 행동에 완전히 질려버린 데이비드는 딸을 보는 것도 포기하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인 존 칠링워스와의 관계는 비교적 평범하고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같은 도축 공장에서 일하던 43세의 남성으로 두 사람은 1992년에 아들 에릭을 낳으며 3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국 캐서린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면서 큰 사건 없이 헤어졌죠. 이때 만난 캐서린의 네 번째 연인이 훗날 피해자로 식탁에 오른 존 프라이스였습니다. 캐서린과 동갑이었던 프라이스는 성실하고 체력이 좋은 광부로 지역 내에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었는데 막내딸은 전 부인과 살고 두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죠. 프라이스는 1995년경 캐서린과 눈이 맞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의 폭력적인 평판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아이들이 캐서린을 잘 따르며 좋아했기 때문에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프라이스의 수입은 안정적이었고 캐서린도 평범한 아내처럼 남편을 내조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반에는 두 사람 모두 만족하며 잘 지내는 듯 보였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1998년 캐서린과 프라이스는 결혼식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캐서린은 새롭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지만 프라이스는 큰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완강히 거부했죠. 프라이스가 끝내 결혼식을 거부하자 캐서린은 앙심을 품고 복수를 감행합니다. 프라이스가 일하면서 슬쩍한 물건들을 영상으로 찍어 회사에 몰래 보내죠. 비록 낡은 응급처치 상자 등 값싼 소모품이 대부분이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 프라이스는 17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좀도둑 취급을 받으며 한순간에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경력과 안정된 수입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프라이스는 분노하며 캐서린을 집에서 쫓아내죠. 캐서린이 벌인 일들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고 주위 사람들은 프라이스를 동정하며 새 출발을 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프라이스는 몇 달 뒤 캐서린과 다시 재결합했죠. 전문가들은 단지 프라이스가 순진하고 착해서 캐서린을 다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캐서린은 단순한 폭력가가 아니라 전형적인 감정적 조종자였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나는 너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세뇌시켜 관계를 장악했다.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자극해 다시 붙잡는 데 능숙했으며 폭력과 애정,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면서 상대를 감정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이 말처럼 캐서린은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장악하는 데 특화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프라이스는 성격상 누군가를 철저히 끊어내거나 미워하는 데 서툰 사람이었죠. 17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한순간 해고된 뒤 삶 전체가 뒤흔들린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린 장본인을 다시 붙잡는 아이러니한 선택을 해버릴 정도로 말이죠. 친구들이 캐서린과 다시 엮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갈 때에도 프라이스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이전처럼 함께 살지 않고 집을 각각 마련한 뒤 만나는 횟수도 제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폭력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고 캐서린이 다툼 중 프라이스의 가슴을 칼로 한 차례 찌르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프라이스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나 버렸죠. 2000년 2월 28일 프라이스는 출근길에 법원에 들러 캐서린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캐서린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죠. 같은 날 오후 프라이스는 직장 동료들에게 찜찜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캐서린이 날 죽인 걸 거야. 동료들은 집에 돌아가지 말고 피신하라고 권했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였던 것인지 프라이스는 아이들의 친구 집에 맡긴 뒤 이웃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밤 11시쯤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죠. 프라이스가 잠이 들고 얼마 뒤 집에 몰래 들어온 캐서린은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나 샤워를 하고 새로 산 검은 속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프라이스에게 다가갔죠. 두 사람은 관계를 가졌고 피곤한 상태였던 프라이스는 무방비한 상태로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새벽 캐서린은 미리 숨겨온 칼을 꺼내 잠든 프라이스의 몸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죠. 몸 앞뒤로 총 37번의 공격이 이어졌는데 하나같이 가슴과 폐, 간 등 주요 장기들을 깊숙이 관통한
치명사항들이었습니다. 프라이스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켜려고 했는지 전등 스위치에 피 묻은 손바닥 자국도 남아있었는데요. 캐서린은 칼을 휘두르며 피투성이가 된 프라이스를 뒤쫓았죠. 프라이스는 현관 앞까지 겨우 도달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에 결국 현관 앞에 쓰러졌고 얼마 뒤 과다출혈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라이스를 살해한 뒤에도 캐서린의 끔찍한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방으로 끌고 들어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가죽을 벗겨냈죠. 숙련된 도축사답게 능숙하게 작업한 덕분에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한 장으로 이어진 인간 가죽 한 벌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나 솜씨 좋게 벗겨낸 덕분에 부검 후 검시관들이 가죽을 몸통에 씌워 원래 모습대로 봉합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하죠. 가죽을 벗긴 다음에는 머리를 잘라내고 도축장에서 고기를 걸어놓듯 몸통을 갈고리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여러 조각으로 절단한 뒤 살점이 많은 엉덩이 부위 살점을 도려냈죠. 이어서 커다란 솥에 프라이스의 머리를 통째로 넣고 손질한 감자, 호박, 당근, 주키니, 양배추 등 각종 채소를 넣어 스튜를 끓였습니다. 도려낸 엉덩이 살점 몇 조각은 오븐에 넣어 스테이크로 구웠고요. 식탁 위에는 3개의 접시가 꺼내져 있었는데 그중 2개의 접시에 스테이크와 삶은 채소들을 올린 후 육즙으로 만든 그레이비 소스까지 곁들여 그럴듯한 만찬처럼 차려놓았죠. 각 접시 앞에 놓인 작은 쪽지에는 프라이스의 2 자녀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고요. 즉 아버지로 만든 요리를 아들과 딸에게 먹이려고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3번째 접시는 부엌 뒷마당에 내팽겨 처진 채 발견됐는데 조사 결과 남은 접시의 주인은 캐서린 본인이었고 요리를 먹이려 시도했다가 도저히 삼키지 못하고 뱉어버린 것으로 추정되죠. 요리를 끝낸 캐서린은 남은 몸통을 거실로 옮겨와 바닥에 눕힌 뒤 상체는 1.25리터 소다병을 안고 있도록 연출하고 다리는 오븐 속 닭 요리처럼 교차시켜 꼬아놨습니다.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게 연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집안을 뒤져 프라이스의 사진 한 장을 찾아낸 후 그 위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결국 너한테 복수했어. 내 딸에게 한 짓에 대한 답이지. 군데군데 핏물과 지방 조직이 묻어있는 사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법도 뒤틀리고 내용도 뒤죽박죽이라 해석이 쉽진 않지만 맥락상 프라이스가 자신의 딸을 비롯한 몇몇 아이들을 성폭행했으며 그에 대한 죗값을 받았다는 주장이었죠. 이외에도 프라이스 전 부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이어갔으며 마지막에는 프라이스의 아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내용을 적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쪽지의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일부 내용만이 증거로 공개됐죠. 조사 결과 성폭행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주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잊지도 않은 범행 이유를 만들었던 것이죠. 캐서린은 사진 위에 빼곡하게 가짜 범행 동기를 적어 내려간 뒤에야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프라이스가 나타나지 않자 회사 동료가 집으로 찾아왔죠. 전날 밤 프라이스가 남긴 불길한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는데요. 동료는 프라이스의 침실 창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안쪽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직감적으로 큰일이 벌어졌다고 느낀 동료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월 1일 아침 8시경 프라이스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반응이 없자 뒷문을 부수고 강제로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한 벌로 벗겨진 인간 가죽이 보였습니다. 마치 코트처럼 문 앞에 걸어두었더군요. 거실 바닥엔 머리 없는 시신이 괴상한 자세로 쓰러져 있었어요. 주방으로 이동해 솥단지를 열어보니 각종 채소와 함께 푹 삶은 피해자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식탁에는 2개의 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정체 모를 스테이크와 감자와 호박 같은 채소들이 담겨 있었어요. 접시 옆엔 각각 프라이스의 2 자녀 이름이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요리된 시신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캐서린을 발견했습니다. 캐서린은 수면제 등 약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지만 치사량은 아니라 단지 깊게 잠든 상태였죠. 캐서린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식을 회복함과 동시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캐서린은 줄곧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죠. 하지만 사건 당일 낮에 검은색 란제리를 구입했고 집에서 아이들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며 유언 같은 말을 남겼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을 두고 극단적 사건을 앞두고 자신을 연출하고 정리하는 전형적인 사전 조짐이라고 분석했죠. 즉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캐서린 본인도 프라이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범행을 벌였다는 투의 진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세상에서 나를 내쫓으려 했어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요. 좋게 말로 타이르려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관계를 끊으려 하자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으니까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호주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살인 사건을 보도하며 캐서린을 여자 한니발 렉터, 여자 에드 게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재판에서 캐서린은 줄곧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살인죄 대신 가실치사를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죠.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의 훼손에 요리하고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전시한 것은 피해자를 멸시하기 위한 행위이며 이는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캐서린은 여성으로선 호주에서 최초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몇 년 뒤 2006년 형이 과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현재까지도 뉴사우스웨이즈 실버워터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캐서린은 교도소 내에서 얌전하고 모범적인 수감자로 알려져 있죠. 2017년 보도에 따르면 동료 재소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중재하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도관들은 60대에 들어선 캐서린을 할머니 또는 여왕벌이라고 부르며 장기수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평생을 폭력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야 얌전해졌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네요. 지금도 호주인들의 뇌리에 역사상 최악의 범죄 중 하나로 남아있는 사건, 남편을 요리해 먹은 여자로 두고두고 기억될 캐서린 나이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